과거 수십만 년 동안 인류 진화의 중심지는 수많은 야생 동물무리가 뛰어놀던 동아프리카 지구대였습니다. 하지만 10만 년 전부터 기온이 하강하고 강수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빙하기 기후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목이 사라지고 사하라 사막과 칼라하리 사막이 확대되면서 사냥감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 해로 헤르토멘 화석이 발굴된 에티오피아 아와시 지역은 과거 하마와 물소뼈가 풍부한 습지대였으나 건조한 모래토양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륙 초원의 사냥꾼들은 쇠퇴하고 대신 기후가 온화하고 먹거리가 풍부한 해안가 수렵채집민들이 번성했습니다. 아프리카 북부, 동부, 남부 해안가 지역들은 가혹한 사막화의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하는 레퓨지아가 되었습니다. 커티스 머린의 해안 적응 가설에 따르면 인류는 해안가에서 안정적으로 해산물을 섭취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면서 지능과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학자들은 특히 해안 적응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초기 인류 문화의 중심지로 남아프리카를 제시합니다. 남아프리카는 북부의 칼라하리 사막과 중앙 고원, 북동부의 크루거 사바나 평원, 남부의 케이프 폴드 산맥, 동부의 드라켄스버그 산맥, 그리고 인도양과 대서양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U자형 평야 지역까지 다양한 생태학적 특징을 갖습니다. 높은 산맥에서 발원한 수많은 강과 호수는 해안가 평야지대에 물을 공급해주며 한반도처럼 삼면의 넓은 해안선 덕분에 해양 자원을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큰 이점을 갖습니다. 또한 케이프타운은 온대 기후 지역들 중 식물의 유전적 다양성이 월등하게 높은 지역으로 수렵 채집민들이 선호하는 구근 식물이 매우 풍부했습니다. 크라시에스 리버 동굴은 초기 인류가 280종의 식용식물부터 물소, 버팔로, 사슴의 육상동물, 그리고 조개와 전복, 물고기, 바다 표범의 해양생물까지 다양한 식량 자원을 포식했음을 알려주는 해산물 뷔페 레스토랑과 같은 유적지입니다. 동굴 안에는 목탄과 재가 혼합된 20m 두께의 방대한 페추 형태 정물이 쌓여 있으며 붉은 규암으로 만들어진 인류 최초의 화덕 흔적이 발견됩니다. 화덕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들이 자유자재로 불을 피우는 게 가능했음을 의미합니다. 동굴에서 발굴된 미간 부위 두개골 조각을 살펴보면 현대인처럼 아나상 융기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화철의 황토환료인 오커 덩어리에는 추상적 의도가 엿보이는 빗금무늬 장식들이 촘촘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10만 년 전 피나클 포인트 유적의 오커 조각들과 클라인 클리피스 유적에서도 유사한 크로스 해칭 문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토를 몸에 칠하는 행위는 치장의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태양광선과 곤충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실용적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채집된 물고기와 조개, 전복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5m 깊이의 바닷속까지 잠수할 만큼 뛰어난 다이버였으며 날카로운 창과 뼈작살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동시대 콩고 샘니키강에서 발견된 카탄다 뼈작살의 존귀함은 기존 고인류에서 볼 수 없었던 현생 인류의 놀라운 지적 성장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10만 년 전 이스라엘 카프제 동굴의 독특한 매장 방식과 스쿨 동굴의 달팽이 껍질 장신구를 보더라도 당시 인류의 머릿속에서 어떠한 영감들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크라시에스 동굴을 발굴한 사라오제에 따르면 정황상 이들이 식물 섬유질의 그물과 바구니, 나무 도구를 함께 사용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탄화된 화석에서는 전분이 풍부한 구근식물의 요리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농업혁명 이전 구석기 시대에도 구근식물은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으며 현대 아프리카 원주민들 또한 카사바, 얌, 마카, 타루를 즐겨 먹습니다. 탄화된 구근식물 화석의 발견은 침샘의 아밀라제 분비 유전자 변이가 현생 인류의 등장과 함께 획득되었다는 유전학적 예측 결과와도 부합됩니다.
네안데르탈인에 비하여 현생 인류는 탄수화물과 채식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잡식성 식성은 낯설고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류 진화의 관점에서 요즘 유행하는 극단적인 비건, 카니보어 다이어트 방식들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은 실크리트라 불리는 작고 날카로운 창촉과 양날 둘칼의 규산암 석기를 사용했습니다. 블롬보스 동굴의 8만 년 전 지층에서는 암석을 불로 가열하여 만든 신개념 실크리트 석기들이 발견되며 이러한 가열 제조법을 석기가 처음 발견되었던 스틸베이 유적의 이름을 따서 스틸베이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돌을 불로 가열하면 플레이팅, 파쇄 작업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창촉을 더 얇고 날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형 칼날을 수지 접합제로 나무 막대에 붙여 돌칼을 만들거나 창촉을 막대 끝에 고정해 투창을 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좀 더 복잡한 문양이 새겨진 다수의 황토옥고 조각들과 스쿨 동굴의 비즈와 매우 흡사한 바다 달팽이 껍질 장신구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비즈를 실에 매달아 매듭을 묶는 과정 및 몸을 치장하는 행위는 고차원적 사고력의 발현일 뿐만 아니라 중동과 모로코, 남아프리카까지 서로 공유되고 전승되는 공통의 문화가 존재했음을 알려줍니다. 광택이 날 만큼 잘 연마된 뼈도구는 창촉 혹은 가죽의 구멍을 뚫는 송곳으로 활용되었을 것입니다. 뼈도구는 석기에 비하여 가공이 쉽고 가벼우며 잘 깨지지 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헨시로드에 따르면 조개장신구와 연마된 뼈도구는 예술적인 부가가치가 부여되어 화폐처럼 물물교환 도구로 쓰였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디프클루프 유적에서는 7만 년 전 타조알 껍질로 만든 물통 파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타조알 물통은 1리터의 큰 용량에 가볍고 튼튼하며 현대에도 코이산족이 사용하는 유용한 생존 도구입니다. 휴대용 물통 덕분에 장거리 이동과 이주가 용이해지고 문화가 멀리까지 전파되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입니다. 타조알공예는 단순한 빗금 문양과는 비교 불가의 고난이도 작업으로 조각의 높은 예술성을 보았을 때 이들이 고도화된 언어 능력을 보유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 문양들은 개인의 소유물을 개성있게 뽐내는 장식이거나 혹은 부족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생각됩니다. 유전자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우리의 진정한 조상이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호이슨 유적에서는 더욱 작고 애매해진 7만 년 전 미세석기들이 다량 출토되었습니다. 학자들은 미세석기의 모양을 보았을 때 돌 화살촉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합니다. 당시 세계는 가혹한 빙하기 시대에 진입했었고 대형 사냥감이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포유류를 사냥하기 위해 둔탁한 투창보다 날렵하고 정밀도 높은 화살을 발명했을 것입니다. 특히 시부두 동굴에서 발견된 7만 년 전 뼈 화살촉과 돌 화살촉은 당시 남아프리카에서 화살이 사용되었을 것이란 가설에 힘을 실어줍니다. 시부두 뼈 화살촉은 현대 코이산족이 사용하는 뼈 화살촉과 거의 형태가 일치하며 표면에는 청록색 이산화망간 염료와 사냥감을 관통할 때 발생한 스크래치가 함께 발견됩니다. 그리고 돌 화살촉에는 붉은 황토가루와 아카시아 수지, 소량의 밀랍이 혼합된 식물성 접착제가 묻어 있었습니다. 투창과 화살의 장거리 발사체는 인류가 기존의 고인류 정도를 완벽하게 압도할 수 있게 만든 가장 중요한 기술혁명으로 믿어집니다. 또한 시부두 동굴에서는 천연 모기 기피제인 케이프 월계수를 이용한 풀침대가 발견되었습니다. 6만 년 전 지층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뼈바늘이 발견되었고 가죽의 구멍을 뚫을 때 발생한 마모 흔적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인류는 작은 뼈바늘 덕분에 보온 효과가 높은 고품질의 가죽옷을 제작할 수 있었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했을 때 빙하기 추위에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남아프리카는 초기 현생 인류의 인지혁명과 기술혁명의 중심지로 인류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기 직전
주요 생존 아이템을 갖추는 본거지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현생 인류의 남아프리카 단일 기온 모델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하라 사막과 콩고 밀림의 지리적 단절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껍질 장신구가 동시대에 사용된 것처럼 남아프리카에서 북아프리카까지 인류가 그물망처럼 상호 교류하며 함께 발전했다는 다운적 기원설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스틸베이 석기를 사용했다면 북아프리카에서는 유사한 양식의 아테리안 석기를, 동아프리카에서는 문바 석기를 사용했습니다. 이들 석기는 모두 작고 뾰족한 입모양의 양날 석기로 창촉 혹은 화살촉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즉 현생 인류의 가장 강력한 발명품인 장거리 발사체가 당시 아프리카 전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초기 인류 유적은 남아프리카만큼 인상적인 발명품이 많진 않지만 이곳에서도 다양한 뼈도구들이 활용되었습니다. 모로코 콘트레반디에르 동굴과 다스에스 솔탄 동굴에서는 동물 가죽을 벗길 때 사용한 뼈칼과 뼈주걱, 고래이빨 도구, 아테리안 석기들이 발견됩니다. 실제 야생 고양이와 모래여우의 뼈에는 모피를 벗길 때 발생하는 전형적 흔적이 관찰됩니다. 북아프리카 주요 유적들이 모여있는 모로코 지도를 보면 폭 14km의 지브롤터 해협이 근처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빙하기 시대의 지브롤터 해협은 더 얕고 폭이 좁았기 때문에 만약 인류가 원시적 뗏목을 이용했다면 충분히 바다를 건너는 게 가능했을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놀랍게도 최소 10만 년 전 북아프리카의 초기 인류가 지중해 연안에서 배를 타고 다녔다는 가설이 제기됩니다. 지중해 크레타, 세팔로니아, 자킨소스, 사르데냐, 밀로스, 알로니소스의 여러 섬들에서 대략 10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석기들이 발견되는 것은 초기 인류가 배를 몰았음을 증명하는 놀라운 증거물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배를 타고 다녔을 가능성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초기 인류가 섬으로 진출했다는 설명이 훨씬 합리적일 것입니다. 과거 영상에서 소개했던 스페인 엘 카스틸로, 라파시에가 동굴의 6만 년 전 벽화가 어쩌면 네안데르탈인의 작품이 아닌 유럽으로 건너간 초기 인류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엘 카스틸로 동굴에는 마치 파도 물결과 배를 표현한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스페인 남부 해안에서 네안데르탈인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11만 년 전 조개 장신구와 황토한료, 그리고 6만 년 전 디부제 동굴의 뼈 플루트 또한 현생 인류의 작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후기 네안데르탈 유물에서 추상적이고 복잡한 작품들이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현생 인류의 진출에 의한 변화의 물결이었을 것입니다. 실제 말기 네안데르탈인이 제작했던 샤텔페로니안 석기와 뼈도구는 현생 인류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비아프리카계 현대인의 공통조상인 엘스리 하플로 그룹은 7만 년 전쯤 홍해의 밥 엘 만데부 해협을 건넜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10km 거리의 바다를 수영을 해서 건넜을 리는 없고 분명히 배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해안선을 따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인도, 순다랜드까지 진출했고 최소 6만 년 전 배를 타고 호주 대륙으로 건너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호주 마제드베베 유적에서는 6만 년 전 현생 인류가 사용했던 황토한료, 갈려진 숫돌, 실크리트 석기, 워르타르, 목탄이 발견됩니다. 아프리카의 초기 현생 인류가 지구를 빠르게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화살, 뼈도구, 물병, 배와 같은 기술 혁명뿐만 아니라 끈끈한 사회성과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고 후대의 지식을 전수하는 인지혁명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다를 뚫고 미지의 세계로 진출했던 탐험 정신은 우리의 DNA 속에 각인되어 인류의 무모한 도전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꾸준히 계속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